여순 사건 재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히며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에 나섰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증기무단 배출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브리더를 임의로 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장흥군의 차세대 신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섭니다. 6천 명 이상의 고용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서 첫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재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재판부와 검찰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전하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민간인 2천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당시 군사법원은 520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손가락질 한 번에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을 면치 못했던 민간인들. 유족들은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며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 희생자 430여 명이 무리하게 연행돼 사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발표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 7년 5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이 법원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사형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사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고 한다면 국가행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여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며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 학살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검찰도 국방부와 함께 전담팀을 꾸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1년 만에 시작된 재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유족들의 입장 확인을 마친 가운데 다음 재심 재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에 나섰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초당대학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생존 전략을 찾겠다며 올해 들어 학과 3곳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학과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체급별로 나누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평가 유형을 달려야 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학이 서울대학이 연세대학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학 평가에 대한 또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계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학과 폐지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입생을 모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학교 측이 폐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학생들의 졸업 시점까지는 학과가 유지된다지만 신입생들은 폐과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입학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미 신입생들을 받아놓고서 4월 달에 갑자기 폐과 통보를 하니까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절차가 무시된 채로 된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당대는 지난 4년 동안
학과 24개를 17개로 통합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폐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학생이 없으면 학과도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대학이 정원이나 또 학과 편제를 갖다가 이 시대와 산업 수요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오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다른 지방대학들 역시도 정원 미달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올해 들어 목포과학대는 일부 학과를 폐지했고 영암 동아보건대는 학교 이름까지 바꾸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폐과가 속출하다 보면 자칫 지방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일선 대학들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폐과를 결정하기보단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증기 무단 배출 논란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전라남도의 유권 해석 요청에 환경부는 포스코가 관련 시설을 임의로 개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를 상시 개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증기 무단 배출 논란에 대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서 고로 내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 즉 브리더를 관할기관에 허가 없이 열었다는 의혹이 일자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CJ헬로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브리더 임의 개방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품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브리더는 위험 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임의로 개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방진 시설을 통해서 가스가 배출되도록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포스코가 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각각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포스코가 대기 배출 시설과 비산 배출 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 법을 어겼다고 보고 10일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사전통지가 나갔어요. 휴풍하고 열풍 작업이 이상 공정이 아닌 공정에서 브로드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가지 배출관 설치로 해가지고 4월 24일 날 사전 통지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영산강척은 비산 배출 시설로 해가지고 거기도 사전 통지가 나갔어요.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논란에 대해 추후 브리더 개방 시 환경부 참관하에 배출가스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차례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포스코의 고로 증기 무단 배출 의혹. 더 이상의 지역 갈등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여수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쯤 안산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29살 남성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남성 A모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사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28일 밤 8시 반쯤 만흥동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긴급 진압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 27대와 소방인력 250여 명이 비상 소집됐으며 신고 2시간여 만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차세대 신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6,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미분양으로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던 장흥 바이오 산업단지.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인 2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장흥군과 전라남도, IT에너지와 한국서부발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발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 신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형 발전시설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IT에너지는 장흥 바이오 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0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기를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장흥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업 개발 타당성 검토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확보, 운영과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연료전지 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또 환경오염 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형 발전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화력발전소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또 2년간의 건설 기간과 20년의 운영 기간 동안 6,5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대 효자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장흥군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력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동안 주변 지역에는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발전소는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159만여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 전남 지역 전력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 지자체마다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 화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인들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3년 이후 신생기업 생존율이 30%에 그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고 관리하는 시설은 전국에 260여 곳이 있는데 대부분 광역시와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창업인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합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을 선발해 지역에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6월 중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활동할 창업인에게는 기술과 예산, 분야별 전문 인력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창업보육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시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환경에서 후발주자인 순천시가 어떤 매력적인 조건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순천으로 끌어모을지가 관건입니다. 순천시는 가상현실 분야와 전자상거래, 음식을 통한 한류 확산 등 크게 3가지를 사업군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창업자 경연을 통해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 창업인들이 창업에 매진하도록 예산을 비롯해 주거 공간과 문화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순천형 창업을 이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거 가지고 단순히 서로 평가, 발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아이디어와 나갈 때 아이디어가 다른, 즉 경진대회에서 살아 숨쉬게끔 아이디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순천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촌 등 해외 창업보육시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장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시작으로 에너지 신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중부권에는 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동부권은 수소 시범도시와 특화산단 조성, 서부권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각각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특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 산단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최근에 착착 분양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께서 투자하신다 하면은 원팀이 돼서 정말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광양시가 5개 광고 정책 우수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간판 개선 사업과 통합 안내 게시판 운영, 불법 5개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에도 강영동 5개 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오봉 시장과 정현복 시장의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과 정 시장은 각각 2018년과 2010년 탈당했습니다. 한편 정종순 장흥군수도 복당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위가 결정을 보류하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노선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 노선은 모두 4곳이며 시내권을 오가는 1번 노선과 목포에서 남악지구로 있는 30번 노선이 하나로 연결돼 1번 버스가 석현동에서 해양대 후문을 거쳐 남악제일 풍경채까지 운영됩니다. 기점과 종점이 바뀌는 노선은 3곳으로 해양대 후문이 기착지이자 종점인 1A번과 9번, 130번은 사막도로 통합돼 새로운 경우 구간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변동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목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처리대행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에는 환경미화원 모두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근로자의 날 하루 전인 4월 30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근로자의 날 당일에는 저녁 8시 이후 배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이돌 그룹 B1A4의 공찬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출신인 가수 공찬이 지역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순천이라는 이름을 국내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공찬은 본인의 SNS를 통해 순천 방문의 해를 알리고 국가정원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성화봉송에도 참여했습니다. 공찬은 순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캐스팅되기까지 순천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학교 지원센터를 비롯해 친일 잔재 청산,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은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석웅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장석웅 교육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 교육청이 학교 지원센터를 문을 열고 지금 첫 발을 말 그대로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남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
그리고 학생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교사들에게 부과된 교육 외적인 업무, 행정적 업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두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맡고 있었던 아주 까다로운 행정 업무 이런 것을 이관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학교 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세 팀을 두게 되는데요. 네. 그 생활인권팀, 그리고 학교 지원팀, 그리고 학교 혁신팀 이렇게 세 개 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교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청에 있는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학교 지원청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관한 일이라든지 교육 공무지,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 관한 거라든지 등등등 그런 일을 이제 학교 지원센터에서 전담해서 하고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올해 보니까 이제 10개 학교가 10개 지자체죠. 이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우리 전남이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현재 일단은 22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올해는 10개 지원청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22개청 전체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도 전남을 주시하고 있고 전남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 교육청도 이렇게 실시하려고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좀 선도적으로 좀 우리 전남이 그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업무는 좀 너네들이 좀 해주고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할게.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교육과정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새롭고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걸 할 거고요. 그 결국은 우리 아이들 교육력을 높이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도교육청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 우리 아이들과 상담하고 수업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교육감님이 교사 또 출신이시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현장 업무에서 느끼셨던 걸 혹시 고스란히 반영하신 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도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된 지가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학교 지원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좀 우리 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벌써 시작을 한 만큼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말 그대로 좀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권한은 없고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로 인기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좀 빛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뒤에서 말 그대로 열심히 서브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 앞에 계신 분들도 빛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좀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예,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올해가 또 하필이면 또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또 여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전남교육청이 친일 잔재에 대한 것들을 좀 청산하시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친일 잔재가 학교 현장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도 있고요.
학생 지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14분으로 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그런 기념물이라든지 학교 상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치일이라고 하는 8월 29일쯤에 1차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보고하고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앞서도 이제 사실은 좀 반농담식으로 좀 이렇게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교육감께서 전직에 또 역사와 관련된 또 교직에 계셔서 예. 역사 쪽에 더 초점을 두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난 100년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되지 못한 이 과거가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길을 잡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민족 정기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다양한 계기 수업이라든지 또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함양하도록 하고 그래서 당당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아이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또 이번 그 일제 잔재 청산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역사 의식 고취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어 주실 것 같아요. 네.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할 거고요. 네. 역사 탐구라든지 그리고 이미 3.1 운동이 있었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계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미래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찾기, 뿌리 찾기, 독립운동 전적지 순례라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체험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좀 연계돼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 자체도 말 그대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도민청원 마당을 또 운영하시기로 예. 했습니다. 운영하시기로 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그 도민들의 생각은 참여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도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가운데서 새롭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홈피에 도민청원마당이라고 하는 배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전남도 교육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되면 일단 한 달 동안 500명 이상의 도민들께서 공감을 표시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이내에 답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교육 참여위원회 문제라든지 도민 참여 마당을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런 가운데서 전남 교육을 함께 손잡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때마침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 교육참여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을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소통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이게? 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거죠. 일단 도에는 도참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시군 단위에는 시군 참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시군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요.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지자체,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의제화해서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관심들이 아주 많으셔요. 저는 이 지역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교육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교육을 위한 것이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교육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은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는 거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교육장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분을 또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감사관제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교육자치 원리가 역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소통해서 지역교육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교육청이라는 존재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예, 저는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자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가야 돼요. 사실 그동안에 학교나 교육청은 지역사회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존재했어요. 예, 교육청과 학교 힘만으로 교육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신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물론 교육청도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그 교육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교육청에 들어와 줘야 또 교육청도 그에 발맞춰서 또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학생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문제죠. 학교 폭력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학생 지도 패러다임이 좀 바꾸어져야 돼요. 그 처벌 위주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숱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접하면서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 이른바 응보적 그런 학생 지도에서 벗어나서 관계 회복을 중심에 놓는 그런 새로운 학생 지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 지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런 면에서 아직 선생님들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부르면 어느 학교든 이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지도에 있어서 회복적 생활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 교실이 이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학생 활동 중심, 참여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실,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학교, 그런 교실에서는 학교 폭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폭력의 문제는 어쨌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서 최대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교실을 변화시키는 문제, 수업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학교 폭력의 문제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전에 좀 돌아보면 사실은 교육 수업 자체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서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형 수업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셔요. 사실 옛날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막 일방적으로 판서하고 받아 적고 설명하고 그런 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변화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남에서 정말 열심히 특히 초등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바람,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꾀하겠다고 하는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주도적인 활동들, 또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학생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폭력 문제들도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뭐냐면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생 지도 방법이라든지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진로 진학 지도라든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동료성을 갖고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같은 과목 선생님이라든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 지도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바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학교들한테도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60인 미만의 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0%를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작은 학교 문제는 어쨌든 그 전임 교육감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삼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작은 학교 문제는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 점에 있어서 단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기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교육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역의 커뮤니티화하고 그래서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전남형 미래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동학교군이라든지 제한적 공동학군이라든지 또 통학의 편의라든지 에듀택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또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고 자연환경도 아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학습도 가능하고요. 교육과정도 창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 제빛깔을 가진 특화된 작은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작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 떠나지 않는 작은 학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학교만의 빛깔, 그 학교만의 교육력 그리고 특화된 교육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학교가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사실 좀 봤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특성화학교처럼 그 아이들에게 특화된 뭔가 좀 맞춤형 교육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작은 학교만의 뭐 강점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작은 학교들이 계속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예, 근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작은 학교 살리는 것이 또 전남교육에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
됐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전남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앞서서 또 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교육참여위원회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전남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말 그대로 미래, 우리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카메라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전남교육청 학교에 맡겨주셨습니다.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우리 전남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품고 미래로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미래를 생각하시는 만큼 또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앞서가는 혁신 전남교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 기온 20도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고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5월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2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에는 무척 따뜻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입고 벗기 간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모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처 직원 일동 632만 1,000원, 오브라운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프롬데이원 500만 원, 세안전설 임직원 일동 500만 원, 울산 백양사 주지명본 500만 원, 충주시청 임직원 일동 1,212만 원, 이근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1,066만 원,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과 임직원 일동 3억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1억 원, 황지환 우건 대표이사 300만 원, 백복인 KTNG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5억 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 10억 원, 김지연 부국화학 대표이사 500만 원, 조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태광그룹 2억 원.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